독이 든 음식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선 목격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10년간 김정은의 밥상을 차렸던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평양의 한 연회장. 저는 그날도 최고위 간부들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차려진 산해진 미, 프랑스산 와인, 일본산 고베 소고기, 러시아산 캐비아, 북한 주민 수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단 하루 저녁에 소비되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려던 저는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고위 간부가 다른 간부의 잔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10분 뒤 연회장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독이 든 술을 마신 간부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몰려들었고 목격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니, 도망쳐야만 했어요. 북한에서 권력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10년 넘게 김정은의 식탁을 책임진 수석 조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부터 야식까지 모든 끼니를 제 손으로 준비했죠. 최고 권력자의 식탁을 담당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요리사 집안의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 그 독살 현장을 목격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특권은 언제든 죽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14살 딸, 11살 아들. 만약 제가 끌려간다면 이 아이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연좌제. 3대가 멸문당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겠다고. 설령 실패해서 죽더라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서서히 죽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북한 최고 권력층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21살의 나이에 김정은 동지 식사 담당 조리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조부는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요리를 담당했고 부친은 김정일 장군님 전속 요리사였죠. 3대째 이어온 요리사 집안이었어요. 선발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개월간 신원 조사를 받았어요. 8촌까지 모든 친척의 성분을 검증했죠. 정치범이나 월남자 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요리 실력은 기본이고 충성심과 혈통이 더 중요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공화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순간의 실수가 3대를 멸문시킬 수 있다. 제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시장 검열부터 시작했죠. 모든 식재료는 3중 검사를 거쳤어요. 방사능 측정, 독극물 검사, 성분 분석, 쌀 한 톨, 고추 하나도 의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정각이었어요. 메뉴는 매일 달랐습니다만 기본은 정해져 있었죠. 스위스 치즈, 프랑스 빵, 이탈리아 햄, 일본 생선. 전부 해외에서 공수한 최고급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더 화려했어요.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일본 요리, 한식을 번갈아 차렸죠.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 북한 주민 가정의 1년치 생활비를 넘었습니다. 저도 특권을 누렸습니다. 월급은 일반 노동자의 100배였어요. 평양 중심부 아파트가 제공됐고 자가용 배정도 받았죠. 아이들은 최고의 학교에 다녔고 해외 수입품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공포와 함께 왔어요. 주방에는 보위부 요원이 상주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전화통화는 전부 도청됐고 퇴근 후에도 미행이 붙었어요. 가장 두려웠던 건 시식 의무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드시기 전 제가 먼저 음식을 맛봐야 했어요. 혹시라도 독이 있다면 제가 먼저 죽는 거죠. 매번 식사 준비가 끝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독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2015년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연회가 잦아졌어요. 그들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매일 밤 술판을 벌였죠. 저는 그 연회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평양 외곽 주민들에게 간다면 수백 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장마당에서 식재료를 구하러 갔다가 아사 직전에 아이를 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6살쯤 돼 보이는 꽃제비였어요. 그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김정은 동지의 야식으로 랍스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한 마리에 $100가 넘는 캐나다산 랍스터였어요. 칼로 랍스터를 손질하면서 자꾸만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있는 걸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그해 2월 김정은 동지 생일 연회 준비를 맡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최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준비 기간만 한 달이 걸렸죠. 전 세계에서 공수한 진귀한 식재료들로 100여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연회 당일 주방에서 요리를 나르던 중 복도에서 두 간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함경도에서 또 10만 명이 굶어 죽었다던데 이번 연회 비용이면 그들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다른 한 명이 비웃으며 답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산의 진미를 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김정은 동지가 농담을 던졌어요. 인민들이 우리 연회 음식 보면 어떤 반응일까? 주변 간부들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웃음이 아니었어요. 국민을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민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충성을 강요하고 굶겨 죽이고 비웃는 대상일 뿐이라는 걸요. 그해 5월 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숙청당한 지 2년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 고위 간부가 숙청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김정은 동지 앞에서 졸았다는 거였어요. 그 간부는 밤새 회의를 하고 아침 조회에 참석했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겁니다. 단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음날 가족과 함께 모두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더군요. 80이 넘은 노모부터 5살 손주까지 전부요.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실수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 실수가 아니어도 누군가 모함하거나 의심만 받아도 끝이구나. 그 무렵부터 김정은 동지를 가까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그는 TV에 나오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변덕이 심했고 화를 자주 냈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준비한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접시를 집어던졌어요. 다행히 제 얼굴을 빗나갔지만 바로 옆에 있던 경호원 얼굴에 맞았죠. 그 경호원은 피를 흘리면서도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서 있었다면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숨 바쳐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인가? 이게 우리가 믿어온 체제의 실체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치와 폭력에 일조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그들의 배를 채우는 동안 어딘가에선 같은 조선 사람이 굶어 죽고 있었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꽃제비 아이들이 제 주방으로 몰려와 음식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외면하고 김정은 동지의 식탁만 차리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 주변은 온통 감시와 통제뿐이었으니까요. 한 번의 실수가 가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그 독살 사건이 터진 거죠. 2018년 12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연말 만찬이었어요. 30여 명의 최고 위층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총책임자로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오후 6시 연회가 시작됐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려한 만찬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죠. 저는 주방과 연회장을 오가며 요리 서빙을 감독했습니다. 오후 7시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가 비교적 한적했죠.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비서라는 당 고위 간부가 다른 간부의 술잔 옆에 서 있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술잔에 몰래 부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다리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박 비서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살기 어린 눈빛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연회장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아우성과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죠. 저는 다른 조리사들과 함께 연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부부장이라는 간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경련을 일으키더니 곧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장에서 사망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봉쇄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몰려들어 모든 출입구를 막았어요. 참석자 전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목격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죠. 책임자인 저도 즉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식에 이상은 없었는가? 누가 술을 따랐는가?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는 알고 있었죠.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조사가 끝나고 나올 때 박 비서와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경고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제 차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미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해. 당장 떠나야 해.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 눈빛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급 관리 대상이었어요. 출국은커녕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가를 받아야 했죠. 게다가 미행이 붙은 상황에서 탈출 준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박 비서가 저를 제거하려 할 거예요. 목격자를 살려둘 리 없으니까요. 보위부가 들이닥쳐 저를 끌고 갈 수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기회를 엿보기로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주방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이 2명 더 늘어나 있었고 모든 조리사가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신문을 받았죠.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가? 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화국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부부장의 죽음은 심장마비로 공식 발표됐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독살이라는 걸. 저는 매일 밤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도박이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한 달 뒤에 왔습니다. 2019년 1월 김정은 동지의 중국 방문이 예정됐어요. 저는 수행조리팀 책임자로 선발됐습니다. 중국에서의 식사를 담당하는 거였죠. 이게 제 유일한 탈출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수행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독살 사건 이후 제게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2월 초 아내의 친척이 함경북도 무산에 산다는 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친척 방문을 명목으로 무산까지 가는 허가를 받았어요. 물론 진짜 목적은 국경 탈출이었죠.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4살 딸과 11살 아들, 그리고 아내.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가 잠깐 출장 다녀올게.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이별일 수도 있다는 걸. 당신 꼭 살아서 한국 가요. 우리도 나중에 꼭 따라갈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무산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도착한 건 2월 15일 새벽이었어요. 친척 집에 짐을 풀고 그날 밤 바로 움직이기로 했죠. 밤 11시 집을 나섰습니다. 국경까지는 10km 정도였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였죠.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새벽 2시쯤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얇은 부분이 보였죠. 건너다가 빠지면 얼어 죽을 게 분명했어요. 국경 경비대 초소가 500m 간격으로 보였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꼼짝할 수 없었죠. 드디어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강으로 내려갔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서라, 움직이면 쏜다. 발각됐습니다. 경비병들이 강둑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도망칠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 들고 이리 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손을 들고 다시 북한 쪽으로 걸어갔죠. 강을 건너는 30m가 30km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둑에 올라서자 총개머리가 제 머리를 가격했어요. 정신을 잃을 뻔했죠. 이 반역자 새끼가. 욕설과 구타가 쏟아졌습니다. 보위부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사흘 밤낮 조사를 받았죠. 누가 사주했나? 남조선 간첩과 접선했나? 공화국을 배신한 이유가 뭔가? 같은 질문이 수십 번 반복됐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척이 중국에 돈을 빌려놓고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려던 것뿐입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공화국에 충성합니다. 사실 믿어줄 리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30년 넘게 최고 지도자를 모신 아버지의 공적이 저를 살렸죠. 보위부장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무 아들이 월경을 시도했어. 어떻게 할 것이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담보로 저를 빼냈습니다. 뇌물이었죠. 2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오갔어요. 그렇게 1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감시가 붙어 있었죠. 직장은 해고됐고 당적도 박탈됐습니다. 가족들도 연좌제로 조사를 받았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다시는 그러지 마.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다. 그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실패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진짜 기회가 찾아왔죠. 2019년 3월부터 6개월간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상교육이라는 이름의 세뇌였죠.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동지의 교실을 암송했어요. 조국을 배신한 자는 개만도 못하다. 3대가 멸문당에 마땅하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동기들 중 일부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기회를 위해서. 6개월 뒤
재교육을 마치고 복직됐어요. 하지만 김정은 동지 주방이 아니라 당 간부 식당으로 강등됐죠. 월급도 10분의 1로 줄었고 아파트도 작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출퇴근길마다 미행이 붙었고 전화는 여전히 도청됐죠. 한 달에 한 번씩 보위부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최근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가? 탈출을 다시 시도할 생각은 없는가?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4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대회 무역회사에서 중국 단둥 사무소에 파견 나갈 조리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북한 무역 대표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자리였죠. 기간은 6개월. 처음엔 함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해외 파견 기회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됐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중국에 가려 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전과자라 도망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죠. 당신 혼자라도 먼저 가요. 우리는 나중에 따라갈게요. 6월 초 중국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소는 단둥 시내 중심부에 있었어요. 북한 무역 대표 15명이 상주하는 곳이었죠. 감시는 여전했습니다. 사무소 밖 출입은 금지됐고 중국인 접촉도 통제됐어요. 하지만 평양보다는 훨씬 느슨했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영사관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는 거였어요. 한 달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비원 근무 시간, CCTV 위치, 출입문 잠금 시간,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죠. 7월 23일 결행일을 정했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사무소장이 베이징 출장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경비도 평소보다 느슨할 거였죠. 전날 밤 평양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사랑해.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줘. 아내는 제 의도를 눈치챘는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조심해요. 꼭 성공하세요. 딸아이와 아들 목소리도 들었어요. 아빠, 빨리 와.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죠. 23일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숙소 창문을 살펴봤어요. 경비원이 졸고 있었죠. 지금이었습니다. 가방에 여권과 북한 신분증, 그리고 김정은 동지와 찍은 사진 몇 장을 넣었어요. 한국에서 신원을 증명할 자료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바로 아래에 화단이 있어서 뛰어내릴 만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뛰어내렸죠. 발목을 삐끗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중국어를 못했지만 미리 적어둔 종이를 보여줬어요. 한국 영사관.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계속 확인했어요. 추격하는 차는 없었죠. 20분쯤 지났을 때 사무소에서 제 탈출을 알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분 뒤 한국 영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오전 9시에 개관한다고 써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4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길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올까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8시 50분 영사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한국 영사관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새로운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물과 음식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줬죠. 하지만 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안을 통해 저를 찾아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중국 공안이 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대표부에서 요청했다는 거였죠. 탈북자가 영사관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확인하고 싶다. 한국 외교관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장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안은 한참을 버티다가 돌아갔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차들이 영사관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북한 요원들이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기를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거라고 했죠. 8월 2일 새벽 영사관 차량으로 베이징까지 이동했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죠. 추격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베이징 공항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죄책감이 더 컸어요. 평양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편이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편히 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 꼭 데려올게. 3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8월 2일 오후 5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조사를 받았어요. 신원 확인과 탈북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요리사였다고요? 조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네, 10년 넘게 그의 식사를 담당했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김정은의 일상, 북한 최고 권력층의 생활, 독살 사건의 전말, 모든 걸 빠짐없이 증언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죠. 그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북한은 탈북자, 가족에게 가혹합니다. 연좌제로 처벌받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배급도 끊깁니다.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해요. 제 아내와 아이들도 그렇게 됐을까요? 16살 딸과 13살 아들. 그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석 달간의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2020년 11월 처음으로 일반 사회로 나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작은 원룸에 정착했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자유로운 이동.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만 봐도 신기했죠.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투, 복잡한 교통체계,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모든 게 버거웠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라는 사실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죠.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꼭 살아서 우리 데리러 와요. 저는 다리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반드시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탈북민 지원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제 가족을 북한에서 빼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특급 관리 대상이었던 사람의 가족은 더더욱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했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 네트워크와 연락을 시도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족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죠.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하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지금은 2024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째가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는 꿈, 제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탈북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죠.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됐습니다. 2021년 작은 한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방 보조였죠. 10년 넘게 최고급 요리를 했던 제가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자유니까요. 주방장이 제 실력을 알아봤습니다. 요리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답했죠. 북한에서 좀 했습니다. 그 사람은 김정은의 요리사였다는 걸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2022년 한식당 주방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제법 받게 됐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데려올 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의 한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어요. 당신 가족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가족들은 평양에서 쫓겨나 함경북도 산골로 추방됐다고 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내는 탄광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농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브로커에게 물었죠.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3만 달러 정도. 3만 달러. 저에겐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일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2023년 여름, 드디어 3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송금했죠. 그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가족들을 중국 국경까지 안내할 겁니다. 그 다음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이 1년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설명했죠. 국경 넘다가 들켰습니다. 경비대가 총을 쐈고 일행 중 2명이 죽었어요. 당신 가족은 다시 붙잡혔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가족들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고 이번엔 정말로 수용소로 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한강 다리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뛰어내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리 위에 섰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꼭 살아요. 우리는 당신이 자유롭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계속 살겠다고. 계속 일하고 계속 희망을 갖겠다고. 언젠가 북한이 무너지는 날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김정은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10년 넘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본 북한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옥에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처럼, 제 아이들처럼 자유를 꿈꾸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곳의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평양에 가서 가족들 묘소에 절을 하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김정은의 식탁을 차렸던 사람으로서, 그 체제의 민낯을 봤던 사람으로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가족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조선이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